그 당시에 이제 N번방 뉴스가 TV에 나오고 있었어. 저거 우리가 관련자들 잡으면은 네.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업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경찰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아, 그 N번방 입금한 그 파렴치한한 사람들을 네네네네. 잡아주겠다 오. 했는데 경찰이 우리 필요 없다. 듣도 보도 못하는 와가지고 전화하냐. 그거 보시고 이제 먼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N번방 입금자들 그리고 거기 운영에 가담한 동업자들 그분들을 잡는데 일조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인포맥스에서 차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시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제가 보니까 한 7개월 전에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크립토컨트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올해 초에 이제 제가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마이애미로 건너가서 그 뉴욕에 있는 저희 월스트리트에 있는 고객들이랑 제 스킨십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 확실히 그 미국 기관들이 이 씬에 들어오는 준비 과정을 제가 중간에서 그 뭐 여러 회의를 통해서 그 견눈질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그 얘기 좀 아껴놔야 되겠다. 너무 흥미진진한데 일단 아껴놓고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크립토 관련된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N번방 사건이랑 관련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N번방 사건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았던 불미스러운 사건인데 어쨌든 네. 저희가 사실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그 저희가 다오 거버넌스 툴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었는데 2020년 초에 2020년 초에 네네 저희 공동 창업자 친구랑 저랑 떡볶이를 먹다가 네. 제 이 공동 창업자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 사업기를 잘 포착하는 친구라서 네네네.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어디서 돈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N번방 뉴스가 KBS를 통해서 네네. 그 떡볶이집 TV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가 관련자들 잡으면은 네. 그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업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블록체인 데이터 원천 기술을 뭐 가지고 있었긴 해요. 네네. 제 뭐 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블록체인 관련 동아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불법 자금 추적 이런 기술 연구를 네. 박사과정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경찰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그 박사 잡으셨던데 박사가 N번방 회원비를 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N번방 입금한 그 파렴치한한 사람들을 잡아주겠다 했는데 네. 경찰이 우리 필요 없다. 우리 알아서 하겠다. 네. 어디서 네. 지금 듣도 보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전화하냐. 그러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예, 뭐 관심 없다. 끊어라. 이러길래 이제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 언론을 저희가 좀 먼저 잡으면은 이제 뭐 알아서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당시 이제 코인데스크의 그 기자님 분들이랑 같이 이제 N번방 관련해서 그 입금 주소를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입금 주소를 통해서 실제 N번방 입금한 사람들의 수 그리고 총 이게 입금된 물량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디 거래소로 갔는지 또 조주민 아빠가 또 있어요. 아빠와의 어떤 암호화폐 계좌 관계 국내 거래소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입금도 이제 사람들이 N번방 이용할 때 사실은 뭐 특정 몇백만 이상 내면은 또 VIP가 있습니다. N번방. 그래가지고 이 VIP 회원비를 내면 실제 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 진짜 그거구나. 조직적인 범죄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경찰한테 무시를 당하고 이제 언론사에 얘기를 해서 언론사 한겨레 통해서 이제 코인데스크 통해서 기사가 좀 나가고 그거 보시고 이제 먼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너네 그래도 괜찮은 애들인가 보네 하고 네. 좀 도와줘. 처음에 잘 몰라봐서 미안해. 그렇죠. 처음에 잘 올라갔는데 미안해 하고
이제 그쪽에서 요청한 게 공문 같은 걸 보내가지고 요 암호화폐 주소가 입금자인데 아니면 뭐 요 주소가 조주빈 그 주소인데 역추적을 해가지고 네. 그 어느 거래소에서 왔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이제 어느 뭐 코인원이나 뭐 땡땡이 거래소에서 왔다 네. 하면은 거기에 실제 영장을 쳐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뭐 돈 세탁 지식이나 이런 게 있으시진 않아서 그분 존칭을 쓰면 안 되겠나요? 네네. 그 자식들이 이제 돈 세탁 지식은 없어서 이제 뭐 따로 세탁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적이 투명하게 쉬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조주빈을 잡은 건 아니고 엠번바 입금자들 그리고 거기 운영에 가담한 이제 동업자들 그분들을 잡는데 일조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후에도 이제 경찰, 검찰의 뭐 수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뭐 좀 도움을 드렸고, 그 매출을 내진 못했어요. 돈 냄새는 났는데. 돈 냄새는 났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BH,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부 부처들이 손발이 잘 맞아서 같이 가는데 이게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당시에는 네, 손발도 안 맞고 또 이제 그 예산도 안 떨어지는 거죠. 경찰 내에서 그 소위 PEP라 그래서 정치적 거물, 정치적 거물에 한해서만 수사를 해라. 약간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또 뭐 ICO 사기라든가 불법 거래소 먹튀 막 이런 거 일어나도 아니 그 수사관님 이게 300억 원짜리 사건인데 잡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에 와도 저희 윗선에서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산도 할당이 안 돼요. 그래서 수사관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산 범위가 그 암호화폐 추적 도구 이런 쪽으로는 예산 할당이 안 돼서 가볍게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게 뭐 기껏해야 몇십만 원 뭐 이러니까 네, 이게 저희가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돈 냄새는 분명히 맡았고 사실 그렇게 뭐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걸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분명히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돈은 못 벌었다. 아쉽지만. 네, 맞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사회에 어쨌든 뭐 기여를 하신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주소를 따가지고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지금 이제 크립토 컨트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래소로 자금 이동하는 것들 추적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거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법인 계좌인지 개인 계좌인지 뭐 이런 느낌으로 유형을 분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에 비트코인이 뭐 80조가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기준 데이터로.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80조 원 이동하는데 이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기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그쵸. 인사이드 트레이딩이나 내부자가 주식 팔고 그런 어떤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수급 데이터인 거죠. 네, 외환 시장에서는 결국엔 수급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이제 통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영감을 받아서 요 블록체인 데이터 사업을 좀 더 그 진지하게 하게 됐고요. 그 전에부터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네네네. 좀 어떤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가 조금 모호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2019년, 18년만 해도 뭐 암호화폐 활성 주소 수, 뭐 주소 수가 뭐 늘면은 펀더멘털이 있다. 그 해시레이트 뭐 이런 지표 가지고만 사람들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저희가 이제 수급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번 장 뭐 저저번 장 보면은 거래소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매도 압력이 증가했고 막 이런 어떤 지금 보면 되게 원시적인 분석인데 그런 어떤 내러티브를 저희가 견인을 했죠. 만들어낸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막 들어오는 거 보니 이거 팔려고 넣은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의 생각.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일 수 있지만.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발견하고 알아보셨던 그런 지표 중에서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워낙 유명한 게 하나 있긴 하잖아.
아, 네. MVRB. MVRB를 이제 저희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네, 그 MVRB라는 지표는 이제 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라고 해서 네. 우리가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총액. 단순히 그냥 그 시장에 있는 통화 공급량, 비트코인 개수, 비트코인 돌아다니는 개수, 비트코인 개수 곱하기 네, 개수 곱하기 가격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거의 50% 이상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 그 뭐 잃어버린 비트코인도 있고 10년 전에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야 이거 재미로 해보자 해서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막 뭐 요즘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어떤 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 비트코인 코어 이런 거 소프트웨어 다운받아서 막 채굴하고 까먹고 그냥 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유통되는 거는 뭐야 라고 봤을 때 그 가장 최근에 거래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시가총액 계산해보자 한 게 realized cap이라는 거예요. 실현 시가총액인데 2010년에 뭐 비트코인을 $10에 뭐 10,000개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2021년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10,000개를 뭐 $20,000에 옮겼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원래 같은 경우는 2만 비트코인 양쪽 다 합해서 곱하기 뭐 $20,000라면 이제 이 당시에 옮겼던 비트코인 가격이 $100이기 때문에 아하. $100 곱하기 10,000 비트코인 그 다음에 최근에 옮겼던 사람은 뭐 10,000 비트코인 곱하기 $20,000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과거에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당시 가격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실현 시가총액. 일종의 평단가 이런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전 세계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에 샀냐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리얼라이즈 밸류라고 보면 그거는 이제 있는 거고 평단가는 있는 거고 그리고 가격은 여기 있을 거니까 그 가격의 차이를 MVRB 이렇게 표현을 한 네, 거죠. 맞아요. 그게 같으면 1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블록체인 지갑의 평균 수익률이고요. 1이면은 그냥 수익률이 뭐 똔똔인 0인 거고, 거고. 뭐 3.7을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3.7. 네, 3.7 정도 됐을 때 대충 뭐 불장의 고점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7이면 사실 모든 블록체인 지갑의 평균 수익률이 270%인 거죠. 그렇죠.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거의 거죠. 3배 먹은 거죠. 예, 그런 거고 이제 1 이하로 내려가면은 거의 그냥 저점에 가까워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1 이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수익 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아니 거의 없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평균을 냈더니 수익 난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모두가 그 뭐 너도 물리고 나도 물리고 어차피 눈치 게임인데 뭐 1, 2, 3 뭐 사람도 다 일어나고 마지막에 뭐 남은 사람 별로 없는 거죠. 근데도 들고 있는 거 보니 너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안 들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동시에 이제 너무 많이 물린 나머지 그렇죠. 그냥 몰라 여기서 팔긴 싫어 해서 그쵸. 그냥 잊고 사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어쨌든 그게 사실 이것이 무조건 가격의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에 이 낮은 가격에 뭐 물린 상태로 팔긴 싫을 거고 굳이 이 가격에 파시는 분이 있다면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 뭐 7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락장에서 보는 지표들은 그 스펜트 아웃풋 H밴드라고 해서 네. SOAB라고 하고도 하는데 스펜트 아웃풋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수표를 사용을 한 당시의 볼륨을 스펜트 아웃풋이라고 해요. 네. 스펜트 아웃풋의 H밴드니까 비트코인 사용했을 때 이게 몇 년치 오래된 비트코인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이제 7년 이상 된 비트코인들을 좀 유의미하게 보는데 7년 이상 된 비트코인들이 갑자기 사용됐을 때 대거 뭐 요것들을 좀 추적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셋 중 하나예요. 그 선구자 분들이 뭐 투자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채굴자 분이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범죄자 요즘은 비트코인 범죄자들이 많이 없는데 네. 2014년, 뭐 3년, 5년 뭐 요때는 비트코인 범죄자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때 주기영 대표님이 잡은 이후로 범죄자들도 야 비트코인으로 장난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 잘못하면 잡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해도 뭐 못 잡아냈었는데 뭐 추적하고 뭐 이런 기술도 발전했을 거고 이걸로 이제 뭐 여전히 뭐 범죄자들이 없진 않겠지만 많이 줄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범죄자의 유형의 경우에 네.
이제 굉장히 원시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냥 거래소에 바로 보내면 사실 그 본인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그 거래소에서 판매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이 OTC 거래를 하거나 장외 거래를 장외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믹서라고 해서 그 돈 세탁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로 갔다가 예, 맞습니다. 뿌렸다가 뭐 섞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한 300억을 돈 세탁한다 치면은 네. 그거를 10,000개의 거래소 계좌로 쪼개요. 네. 이게 거래소로 갈 수 있는 10,000개나? 예, 거래소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거래소에서는 뭐 한 500만 원 이하는 그냥 본인 인증 없이 입출금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한 거래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서 거래소에 보내서 매도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 믹서 패턴을 보이면 거의 그냥 매도 물량으로 나온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야,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마이애미로 가셨단 말이에요. 5월 달에. 갑자기 저도 간다고 그래서 카톡으로, 언제가, 왜 이렇게 가요?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마이애미 가시고 나서 이제 들었던, 그러니까 해외 기관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들의 움직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